오늘 컨텐츠는요, 역사 컨텐츠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인공 뿅. 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분의 성함은 박열입니다. 박열 의사는요, 1902년에 태어났어요. 1902년에 문경에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특히나 그 문경 중에서도 오천리라는 되게 좀 작은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여기가 일제에 의해서 광산촌이 형성이 되었던 마을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런 걸 보고 자란 거야. 뭐냐 하면 일제 자본가들이 마구잡이로 여기서 광산촌을 막 개발을 해가지고 조선인들을 저임금으로 부려먹고 노동 착취를 하고 인권 유린을 하고,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거예요. 이걸 보고 자라면서 나름 이제 서당에 가서 공부도 했고, 이 지역에서 최초로 설립이 된 4년제 보통학교를 다니면서 민족의식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민족의식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계기가 된 사건이 있어요. 1916년 3월에 졸업식을 앞두고 이제 선생님이, 조선인 선생님이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그동안 가르친 건 다 뻥이야. 다 거짓말이었어, 얘들아. 학교 교직원들이 다 일본 경찰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압력에 못 이겨서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는 일본이 통치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짓 교육을 시켰다,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라고 선생님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학생들 앞에서. 그때 이제 선생님이 조선은 큰 나라고 일제가 탄압하는 건 너무 못된 거고 안 되는 일인 거고, 이거를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선 역사의 존엄성, 민족의식 같은 걸 이제 고취시키기 시작한 거죠. 일본 교사들이 전부 다 경찰이었다는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기도 했고, 선생님이 고백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기도 한 이 박열 의사는 결심을 합니다. 아, 내가 민족을 위해서 큰일을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선 나는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가 농촌 마을이었고 아빠가 농민이었으니까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농사를 지으라는 맏형의 권유를 거부를 하고 경성고등 보통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기고등학교 사범과에 진학을 해요. 그 후에 이제 박열 선생이 3학년이던 1919년 3월 1일 무슨 일이 있었죠? 3.1운동 있었죠. 여기에 참여를 한 박열 선생은요, 이 당시에 이제 본인이 다니던 경성 고등보통학교가 일본인이 세운 학교라는 걸 깨닫고, 여기에 더 이상 다녀봐야 내가 일본인들이 세운 학교에서 뭘 그렇게 많이 배우겠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교를 그냥 그만두기로 해요. 근데 여기서 이 3.1운동 때문에 퇴학을 당했다라는 말도 있고, 본인이 그냥 여기를 자퇴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무튼 그 경성고등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향 문경으로 다시 돌아온 이 박열 선생은 고향에서도 친구들하고 같이 막 태극기를 막 흔들고 막 독립선언문을 막 나눠주면서 여기서도 만세운동을 한 거예요. 시위를 참여를 했는데, 이때 친구들한테 한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여기서 우리 만세운동 하다가 잡히면 일본인들이 우리 데려다가 막 죽일 때까지 팬단다.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다. 야, 여기 조선 너무 위험하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막 잔혹한 고문, 탄압 행위 막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 박열 선생은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에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일본의 심장부에서 내가 독립운동을 하리라 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으로 넘어가요. 그해 10월에 도쿄로 가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신문 배달, 날품 팔이, 우편 배달, 인력 거꾼, 인삼 행상, 온갖 가지 일을 다 하면서 거기서도 단기 전문 학교를 다니고 이제 영어 학교를 다니면서 학업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학업도 계속하면서도 일본에서 굉장히 저명한 사회주의자들을 찾아가서 직접 교류를 하고 여기서 막 자유의식을 배우고 아나키즘 사상에 공명하게 됩니다. 이분이 생각을 했던 건 국가와 법, 감옥 같은 게 없는 사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치는 거예요. 국가가 탄압을 하고 억압을 해서 뭐 법이 이러니까 너는 이걸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서 만들고 사람들이 이제 착하게 자기들끼리 의견을 조율을 하고 자신의 자유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 개인의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내세우고 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부정적인 힘 같은 걸 이제 억압적인 힘을 부정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자들의 사상에서도 이 아나키즘 사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열 선생이 이렇게 아나키즘 사상에 물들게 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항일 투쟁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 이제 뭐 조봉암, 김찬 이런 도쿄에 거주하는 고학년 학생들을 이제 막 모아다가 의열단을 만들어요. 친일파 하는 사람들한테 협박장을 보내. 친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니놈들의 멱을 따버리리라. 막 이러면서 막 내가 니놈들 응징할 것이다. 이러면서 협박장을 막 보내고 그리고 이때 도쿄에서 최대 조선인 노동단체였던 조선고학교 동우회에서 다른 사람들 막 같이 만나서 여기서 간부로 활동을 합니다. 간부로 활동을 하면서 흑도회라는 걸 조직해요. 1920년에 흑도회를 조직하는데 바로 다음 해에 막 이게 의견이 약간 분분한 거야. 다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공산주의자가 이끄는 북성회랑 이 박열이 이끄는 무정부주의자들의 단체랑 이렇게 나눠져요. 흑우회로 분리가 됩니다. 원래는 흑도회라는 하나의 이 단체였는데 이 공산주의자들하고 무정부주의자들하고 나뉘어가지고 아예 흑우회로 분리가 돼버렸어. 그리고 요때 잠깐 귀국을 해가지고 조선에서 최초의 무정부 단체인 흑로회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그렇게 흑로회, 흑우회 활동을 하던 이 박열 선생은 한 일본인을 만나게 됩니다. 1922년에 한 일본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일본인 이야기를 잠깐 해줄게요. 이 일본인은요, 박열이랑 한 살 차이가 나요. 1903년에 태어났어요. 1903년에 요코하마에서 태어난 여자예요. 이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어머니가 양육을 거부해서 호적에도 오를 수가 없었어요. 출생신고도 못했고 무적자라서 학교도 다닐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랐고 일본에서 자라던 와중에 9살 때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계속해서 막 싸우고 이혼을 하네 어쩌네 막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외할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갑니다. 외할아버지의 5번째 딸로 호적에 올라가요. 그래서 조선의 충청북도에 살고 있던 고모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이분의 불행이 끝이 났을까요? 더 이상 엄마 아빠를 안 보니까 이제 괜찮았을까? 아니, 여기서는 고모랑 할머니가 더 괴롭혔어. 학대를 했어요. 그렇게 7년 동안 학대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조선의 소학교를 다닙니다. 물론 외할아버지의 딸로 입적이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고모의 조카잖아요. 근데도 완전 그냥 식모처럼 부려먹었어. 야, 너 네 밥값 해야지. 너 학교 보내주니까 밥 먹여주니까 너도 일해야지. 어디 어린 게 조그만한 게 지금 다 날로 먹으려고 세상이 만만한 줄 아나. 야, 너 빨리 가서 일해. 이러면서 막 때린 거야. 얼마나 심했는지 이 학적부에 구타당했다라는 흔적이 이게 다 올라가 있어요. 학적부에 적혀 있어. 이 아이가 고막이 터졌다. 이 아이가 처음에는 건강했으나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남아있어.
그 정도로 이 여자의 조선에서의 생활은 거의 최악이었어요. 학대받고 핍박받고 너무 막 이게 심하다 보니까 자살 기도까지 할 정도로 정말 힘들었는데, 이 여자는 원래 일본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뭔가 좋은 대우를 받지도 못했고, 한국에 와서도 한국에서 좋은 대우도 받지 못했어. 일본인도 아니었고 한국인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학대받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던 이 여자가, 이름은 가네코 후미코예요. 그러던 이 가네코가 1919년에 17살의 나이로 한국을 떠나서 다시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일본으로 떠나기 바로 직전에 3월 1일 날 이걸 목격한 거야. 3.1운동을. 3.1운동을 일본 가기 전에 딱 목격을 하고 그때부터 깨달았지. 아, 권력에 대한 저항정신, 한국인들의 독립의지, 약자에 대한 연대의지, 일본인들의 군국주의, 천황제에 대한 반감, 이런 거를 3.1운동을 보면서 현장에서 막 다 배운 거예요. 그렇게 1919년 4월에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집은 그대로예요. 아빠랑 엄마는 싸우고, 엄마는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 와중에 엄마가 자기를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고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나이 많은 남자한테 이제 팔아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도쿄에서 혼자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도쿄에서 혼자 와서 살면서 여기서도 막 신문 배달, 어묵집, 점원 막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영어 교습소에서 공부까지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때 이 가네코 후미코가 사회주의자들을 만나면서 막 교류를 하고 막 아나키스트가 되고 여기 막 조선 유학생들 만나고 그러다가 한 조선 잡지에 실린 시를 하나 보게 됩니다. 시를 딱 보자마자 쩔어. 이 사람 누구지? 만나고 싶어. 라는 생각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 좀 소개시켜주세요. 박열이란 사람이 누구죠? 이래서 둘이 만나요. 둘이 만나서 사상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아나키즘에 대한 거, 뭐 조선인들에 대한 거, 일본인들에 대한 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민족적인 그런 차이를 넘어서 아예 그냥 동지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같이 항일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모여서 항일 운동을 펼쳐요. 그리고 1922년에 둘이 같이 동거를 시작합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시였길래 이 여자가 첫눈에 반했을까요? 어떤 시였을까요? 시를 좀 읽어줄게요.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하늘을 보고 짖는, 달을 보고 짖는, 보잘것없는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높은 양반의 가랑이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내가 목욕을 할 때 나도 그의 다리에다 뜨거운 줄기를 뿜어대는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이 시를 보고 반한 거예요. 일본인들이 높은 양반이라 하면 일본인을 뜻하는 거예요. 높은 양반이 거기서 막 오줌을 싸고 막 나한테 막 수치스러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잘것없는 개긴 하지만 내가 그걸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얘기예요. 저항 정신이죠. 그걸 보고 이 가네코 후미코가 뿅 간 겁니다. 자기의 사상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둘이서 같이 이제 동거를 하면서 흑도의 활동을 같이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둘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뭔 줄 알아요? 독립? 아니 독립 좋지. 독립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둘이서 최종의 목표로 꼽은 건 일왕의 암살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박열은 계속해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 막 폭탄을 몇 개만 달라 그러고 막 폭탄을 막 실어 오다가 이거 막 실패를 하고 막 계속 그런 식으로 번번이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일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바로 1923년에 왕세자 생일에 일왕이 직접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서 암살을 할 계획을 세웁니다. 암살을 하려고 야 폭탄 가져와 폭탄. 야 폭탄 가져오면 우리가 일왕을 죽여줄게. 일왕을 죽이면 일본인들도 저게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저건 신이 아니야. 이러면서 폭탄을 딱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폭탄을 가져오던 조직원이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패합니다. 번번이 실패만 하고 한 번도 실행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던 1923년에 불량한 조선인, 불온한 조선인이라는 뜻의 불량선인이라는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불온한 조선인, 대놓고 이제 불량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조직은 괜찮았어요. 괴멸되진 않았어요. 뭐 잡히거나 하진 않고, 그러니까 폭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걸려서 그냥 폭탄 사건으로 그 사람이 경찰에 들어간 거라서 이게 잡히거나 하진 않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폭탄을 들여올 계획을 막 세우고 있는데 그 와중에 뜻밖의 사건이 터져서 이게 완전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관동 대지진입니다. 1923년 9월 1일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도쿄 일대랑 요코하마 일대가 완전 막 쑥대밭이 된 거예요. 12만 가구의 집이 무너지고 행방불명되고 사망자가 40만 명에 달했어요. 몇 시간 만에 여기가 아비규환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대지진이 일어난 건 일어난 건데 둘만 안 죽었으면 된 거 아닌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일본에서는 국외에서는 막 3.1운동 일어났죠. 민족해방운동 일어났죠. 막 난리가 났고 국내에서도 막 노동운동, 농민운동 막 이러면서 막 공황 상태에 빠지고 사람들이 막 폭동으로 난리가 났었는데 이 당시에 일본인들이 지진까지 겹치면 얼마나 패닉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불능의 상태가 오기 전에 이 민중들의 쌓인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일본 정부가. 그 대상이 바로 조선인입니다. 민중의 이 보수적인 감성과 애국심을 자극해서 이 일을 벌인 거예요. 이게 바로 관동 대학살입니다. 일본은 대지진이 일어난 직후에 계엄령을 선포해요. 이걸 수습하기 전에 이 분노를 다른 데다 돌려버려야 된다는 이 생각이 더 간절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계엄령을 선포를 해요. 그리고 도쿄 시내를 막 여기저기 순회를 하면서 조선인이랑 사회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다닌대. 니네 조심해. 소문을 막 퍼뜨려. 그리고 명분을 만든 거예요. 조선인들을 폭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조선인들을 억압하고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포스터가 막 나돌기 시작해요. 무슨 포스터냐면 조선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탔단다. 포스터가 막 나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조선인들이 도쿄 경시청에다가 불을 질렀단다. 도쿄 경시청이 불에 탔거든요. 이게 다 조선인들이 한 거래요. 근데 지진이 이미 일어나서 불안해하던 이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이거를 사리 분별을 할 그게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분노가 오롯이 다 조선인들한테 그냥 다 표출이 돼버린 거야. 이놈의 조선인들 다 잡아 죽여버려야 돼. 조선인들이 문제야. 감히 조선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무차별적으로 조선인들을 학살하고 다닙니다. 이게 바로 관동 대학살, 간토 대학살이라고도 부르는 건데 이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독립신문 조사보고에 따르면 동경에서 750명 정도, 가나가와 현에서 1000명 정도, 사이타마 현에서 240명, 지방 다른 현에서 240명 막 이러면서 각지에서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이 됐어요. 상당수는 시체도 못 찾았어.
여기 이제 여기 널브러져 있는 게 지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다 학살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면서 경찰들은 뭐 했겠어요? 폭도의 주범을 잡아야죠. 그죠? 보호감수 명목으로 조선인들을 막 검거를 하는데 이때 그 전부터 눈여겨보고 있던 이 불량선인들 있죠. 불온한 조선인들이라는 이 박열 선생이 만든 이 단체 있죠. 불량선인들을 잡기 시작해요.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오다가 이때다 하고 다 잡은 거예요. 이 인간들이, 이 불온한 조선인들이 모두 다 이 일을 꾸민 거다. 얘네가 다 배후 조직이다 하면서 다 잡은 거야. 근데 여기서 뜻밖의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게 뭐냐면 떠본 거야. 야, 다 알아. 조사하면 다 나와. 얘네들 폭동 일으키려고 그랬지? 얘네들 폭탄 밀수해왔잖아! 이러니까 일왕을 죽이기 위해서였다. 어? 뭐라고? 뭐라고? 일왕을 죽이기 위해서였다. 새끼들 진짜네. 진짜네? 뒷걸음질 치다가 이거는 뭐 소를 잡은 거 아니야? 쥐 잡은 게 아니라 소 잡은 거 아니야 이거? 이때부터 불량선인들을 잡아다가 폭동을 일으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일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거다 라면서 대역 사건으로 몰아가기 시작해요. 대역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그냥 이 인간들이 폭동을 저질렀다. 우리가 얘네들을 혼내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일왕을 죽이려고 했다니까 이거는 뭐 대역죄인 거 아니에요. 대역 사건이에요. 아직 근데 도착하기로 한 폭탄도 안 왔고 아직 던지지도 못했고 아직 이거 핀도 못 뽑았어. 그냥 계획만 하고 있었다고. 그냥 폭탄이 언제 오나 폭탄이 오면 던져볼까 이거 하고 있는데 아직 시도도 안 했는데 그냥 야, 이 일왕을 죽이자, 폭탄을 가져오자 이 말만으로 그냥 대역죄 혐의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1923년 10월에 박열이랑 가네코 후미코 이 둘이서 대역죄 혐의로 기소가 돼서 형무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굴하지 않았어요. 이 예심에서도 굴하지 않았어. 예심만 20번을 받았는데 예심에서도 굴하지 않았어. 일왕은 신이 아니고 그냥 고깃 덩어리다.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다. 우리가 뭐 일왕을 죽이는 게 뭐가 문제가 됐느냐 이러면서 거기서 당당하게 외친 거지. 그렇게 일본 역사상 4번째 대역 사건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둘의 투쟁은 시작이 된 거예요. 4번째 대역죄 공판이었는데 단 한 번도 공판에서 있었던 적이 없던 사건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박열 의사가 딱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재판장, 그대가 일왕을 대표하듯 난 조선을 대표해 여기 온 것이다. 난 조선의 예복을 입겠다. 무조건 조선 말만 쓸 거고 재판장을 재판장이라 부르지 않고 그대, 당신이라 부를 것이다. 이러면서 법정 투쟁을 벌인 거예요. 난 죄수복을 입지 않겠다는 거야. 난 조선인들을 대표해서 여기 온 거니까 난 조선 예복을 입겠다는 거지. 그리고 진짜 조선 예복을 입고 관복을 입고서 재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인이었던 가네코 후미코 역시 옆에서 조선 소복을 입고 등장합니다. 대단하죠. 자, 어쨌든 공판이 열렸고 조선말만 사용했고 재판장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그러긴 했지만 대역죄라는 거에 여러분들 결말이 뭐가 있겠어요. 일왕을 죽이려고 했다는데 정해져 있는 거야 이미.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결심 공판 마지막 사형 재판이 있기 바로 이틀 전에 둘이서 이제 처음으로 동거만 하고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고서 처음으로 부부가 됐는데 이때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법정에서 둘이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사진 한 장으로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일명 괴사진 사건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 사진이 도대체 어떻게 찍혔느냐는 거야. 이미 둘은 감옥에 있고 남자 수감소랑 여자 수감소랑 따로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막 이렇게 누워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책을 읽고 있어. 이게 교도소에서 나올 만한 사진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사진이 나왔느냐라는 이것 때문에 정말 괴사진 사건으로 여기 난리가 났어요. 이걸로 막 말이 엄청 많았는데 이게 어떻게 찍혔냐 막 이런 이야기, 취조 과정에서 뭐 굴하지 않는 박열 의사의 이 기계에 감동한 예심 판사가 둘한테 호의를 베푼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두 사람을 붙여놓고서 야 니네 좋았지 좋았지, 야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니네 죽을 찢었다 그러고 빨리 이야기해 밝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둘을 회유하기 위해서 같이 붙여놨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말이 진짜 많아가지고 이 당시에 사건 담당 판사가 이 사진 하나 때문에 사직해버렸어요. 그만큼 엄청난 사진입니다, 이게. 또 재판 중에 재판장이 이 유머를 방청객을 막 퇴출시키기도 하고 일본이 재판 막 방해시키기도 하고 이상한 거야. 이 사건이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재판 기록을 완전히 공개하지를 않고 있어. 이게 가네코 후미코랑 박열 의사의 재판 기록이다 하는 그 표지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사실만 보여주고 그걸 못 가게 해요. 안 보여준다고. 왜 안 보여주는 건데? 그만큼 이게 의문점이 정말 가득한 이상한 재판이었어요. 왜냐하면 얘기했듯이 관동 대지진 때문에 이걸 덮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하지만 어찌 되었든 뭐 이상한 일이 있던 말던, 사건이 뭐 사진이 어쨌든 둘은 일왕 암살 기도로 잡혀온 거잖아요. 결국 3월 25일 날 사형이 선고가 됩니다. 땅땅땅 네 사형. 이러니까 가네코 후미코가 그럽니다. 만세! 박열 의사는 그래요. 재판장 수고했네. 내 육신이야 자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내 정신이야 어찌 하겠는가? 라는 말을 남깁니다. 근데 이 박열 의사 사건이 시작부터 이게 관동 대지진을 무마하려고 조작한 거다라는 막 논란이 굉장히 분분했었고, 또 이상한 게 뭐냐면 10일 뒤에 이례적인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미 사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일본 일왕이 야 걔네 그냥 죽이지는 말자, 걔네 그냥 무기징역해, 이런 거예요. 특별 은사가 내려진 거야. 갑자기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깎여버렸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 그 두 사람한테. 근데 아무리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해도 둘이서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였고 둘이 같이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 왜냐하면 이 사형이 언도되고 나서 둘이 각자 무기징역이 되고 나서 둘이 각자 다른 현에 다른 교도소로 넘어갔어요. 둘이 이제 교도소 안에서 만날 수도 없어. 근데 감옥에서 죽는 무기징역형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둘이 평생 얼굴도 못 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무기징역이니까. 그렇게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가네코 후미코랑 박열 의사는 각자 다른 현에서 얼굴도 못 본 채 있는데 1926년 7월 23일 날 박열이 편지를 한 통 받아요. 가네코 후미코한테서 온 편지였어요. 유서예요. 23살의 나이로 자살했대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자살했대요. 일왕의 은사 따위는 필요 없다, 그냥 죽여라 하면서 죽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박열을 두 번 다시 못 본다는 생각에 좌절해서 자살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 가네코 후미코의 시신은 박열의 형과 동지들이 시신을 수습을 해가지고 그녀의 평생 소원이었던 박열의 고향에 묻히게 됩니다. 근데 뭐 정확하게 그 고향은 아니었고 문경에 있는 오천리 근처의 팔령리에 묻히게 돼요. 하지만 죽어서도 일본 눈치를 보느라 대역죄인이니까
봉분도 제대로 올릴 수도 없었고 비석도 제대로 올릴 수가 없어서 그냥 산에 덩그라니 언덕 하나 있는 것처럼 풀이 막 자라가지고 대충 묻혀 있었어. 2003년에야 비로소 오천리의 박열의 생가가 보이는 박열의사 기념관 근처에 묻히게 됩니다. 어쨌든 뭐 가네코미코가 죽었으니까 형무소 측에서는 자살이다, 얘 목매서 죽었다 라고 공표를 하기는 했는데, 이 가네코미코의 동료들이랑 변호사가 의혹을 품고 시신을 우리 확인을 해봐야겠다, 진상 규명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형무소에서 다 거절해버렸어. 그래서 타살 의혹이 엄청나게 이때 커졌어요. 어쨌든 네, 박열의 부인이었던 가네코 후미코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혼자 죽어버렸고, 박열은 기약 없는 기다림을 계속하게 됐죠. 무기징역이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감옥에 계속 있는데 1945년 8월 15일 무슨 일이 있었죠? 광복! 우와! 감옥에 있는 조선인들이 다 풀려나겠네요. 근데 박열을 안 돌려줘요, 일본이. 박열은 안 된대. 박열은 대역죄인이라서 일본에서 죽일 거야, 이러면서 안 돌려줘요. 그러니까 원성이 빗발칩니다. 니네가 안 돌려주고 배겨? 지금? 돌려줘야지. 대역 사건이라고 해도 아무도 안 다쳤잖아. 니네들이 무슨 자격으로, 계속해서 탄원이 빗발치고 막 원성이 빗발치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풀어줍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힌 지 2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서야 박열이 풀려나요. 20대의 청년이 들어가서 45세의 중년이 되어서 나옵니다. 1945년 10월 27일에 일본 아키다현 광장에서 이 박열의 출소를 기념하는 파티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열리는데요. 여기에 몇 명이 모였는 줄 알아요? 이만큼이 모였습니다. 독립운동가로서는 최장 기록을 세웠거든요. 22년 2개월이 최장 기록인데, 이때 15,000명의 인파가 여기 막 광장에 모여가지고 박열! 이런 거예요. 대단하죠? 진짜 대단해요. 출소를 하고 나서 뭐 이제 독립도 됐고 뭐 이랑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 와이프는 죽었고 좌절을 했든 마음 편하게 살든 상관없었을 텐데, 독립 후에도 이 박열 의사의 활동은 멈추지 않아요. 무려 김구 선생을 돕습니다. 여기가 박열 의사, 앉아 계신 게 김구 선생님 아시죠? 네. 이 박열 의사는 김구 선생을 도와서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선생의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시킵니다. 세 분 다 일본에 이제 유해가 있었는데, 이 박열 선생이 이제 유해를 다 수습을 해서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신 겁니다. 일본이랑 한국, 이 조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유해를 다 찾아서 본국으로 송환을 했고, 이후에도 이 한국에서 뭐 신조선 건설 동맹, 뭐 제일조선거리 민단 악장 뭐 이런 걸 하면서 막 단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민생 안정에 계속 힘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1949년에 비로소 영구 귀국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일본을 왔다 갔다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한국에 난 이제 영구 귀국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박열 의사의 불행이 끝나지 않아요. 내가 이 박열 의사랑 가네코 후미코 둘을 일제시대의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부르고 싶은 이유가 있어. 귀국 후에 이 박열 선생은 정치인이 되라는 제안도 거절을 하고 나름 이제 사회교육자로서 막 장학회 사업에만 계속 전념을 하고 있었는데, 1950년 아시죠? 전쟁, 6.25 전쟁이 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전쟁이 발발하니까 북한에서 한 가지 작전을 펼쳤어요. 여러분들 이 작전 알고 계시나요? 모시기 작전이에요.
당시 남한의 주요 저명 인사들을 대거 납치해서 납북시키는 거예요. 유명 인사를 납북시켜버리는 모시기 작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막 김규식, 조소왕, 윤기섭, 최동호, 유동열 막 이런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경력이 있는 되게 유명하신 민족주의자 이런 분들하고 뭐 문학의 저명 인사 막 이런 분들을 다 납치를 해가지고 북으로 납북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박열 선생과 납북된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우리나라에선 거의 다 잊혀졌어요. 그죠? 여러분들 들어도 좀 약간 대단한 일 하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이름도 몰라요. 그냥 북으로 넘어갔다라는 사실만 이후에 알게 됐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몰라. 북한으로 넘어갔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 북으로 넘어갔다라는 사실만 듣고 아, 공산주의자인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만 돌고 있을 정도였어. 근데 당시에 납북됐던 분들은 거의 다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았고 이 북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박열 의사도 딱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셨어요. 공산주의에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고 남북 통일에 되게 힘을 쓰나 1974년 72세의 나이로 북한에서 사망했어요. 북한에서 사망하고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대로 북한에 아직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장례식 같은 걸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유해는 아직도 북한에 있어요. 가네코 후미코는 한국에 있고요. 심지어 박열 의사 기념관에 헤어지고 나서도 죽어서도 같이 묻힐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박열 의사 이름이 잊혀진 데는 아나키즘에 대한 오해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야. 약간 무정부주의, 그러면 무정부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너무 질서가 없고 혼란스러운 약간 테러주의? 이런 걸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당시에는 그냥 아나키스트가, 이분이 원했던 아나키즘은 권력에 반대하고 권위에 반대하는 그런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가네코 후미코도 당신은 어떻게 일본인이면서 한국,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가네코 후미코가 이렇게 대답했어. 사랑한다는 건 자아의 확대입니다. 나는 박열을 사랑했고 박열은 조선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조선을 사랑했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들으면 가네코도 그냥 박열을 사랑해서 박열이랑 같이 그냥 활동을 한 것뿐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재판정에서 했던 다른 말을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왕은 인권을 유린한 인간들, 신이 아니라 그냥 고깃덩어리, 똑같은 인간이다. 일본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한 거예요. 똑같은 아나키스트였던 거죠. 동일한, 둘이 동지였어. 그냥 부부니까 둘이 사랑했으니까 그냥 둘이 뭐 이렇게 어째 같이 활동한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뭐 박열 의사의 마지막 시를 한 편 남겼는데 이 시 읽고 이제 컨텐츠 마무리할게요. 앞에는 조금 생략을 했어요. 내 몸은 단두대의 한 방울 이슬로 사라지게 할 수는 있으나 내가 뿌린 씨앗은 후세에 남아 딱딱한 지각을 깨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종국에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내가 일본 제국에 준 상처는 영원히 일본의 몸에 남아 심장을 썩게 해서 마침내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나는 승리자다. 영원한 승리자다. 라는 말을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컨텐츠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